예,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즌은 모두 끝났지만 어쨌든 이제 리캡 할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고 마지막이겠죠 이번 시즌 관련 내용은. 일단 어쨌든 그 뭐 감독이라든가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몇 명도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일 수도 있어요. 내일 좀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플로리다 팬서스의 리캡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6차전 리뷰가 아니라 이건 이제 좀 플로리다가 이번 플레이오프 때 보여준 좀 전체적인 그림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연패를 이제 성공을 했고 이제 뭐 제목은 이제 빈틈없는 경기력이라고 봤었는데 결국 이제 뭐 크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약점이다 하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없었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결승전 관련해서 결승전 관련해서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오프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백투백 스탠레이컵 결승 우승자는 역시 플로리다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밑에 이제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NHL 역사상 이제 10번째 프랜차이즈 리핏 그죠? 이제 두 번 우승 물론 이제 2번 이상 우승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뒤에 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제 리핏 그러니까 이제 2년 연속 우승한 10번째 프랜차이즈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지난 이 프랜차이즈는 템파베이였었는데 이번 프랜차이즈는 플로리다가 되게 되면서 플로리다 주에서 배턴을 이어받는 그런 느낌이 됐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 내용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고 요거 이제 또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좀 잘못 붙여넣은 것 같은데 대회 흥행 부분 일단 요거부터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거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이번 이제 대회 결국이 다 끝나게 됐고 뭐 스탠리컵 결승전 조합 같은 부분도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아니면 이제 캐나다적인 부분의 흥행 뭐 시청률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느낌인데 일단 이제 미국 흥행은 뭐 결승전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안 좋아졌다라는 내용은 사실 뭐 라이브 코멘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실제로 뭐 전년 대비해서 이제 좀 퍼센티지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미국에서 시청률을 많이 끌 수 있을 법한 팀들이 이번에 다 떨어졌죠. 이제 특히 이제 그게 이제 그 오리지널 6 팀 중에서 뭐 보스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레인저스라든가 이런 팀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꽤 성적이 좋았었던 뭐 피츠버그 같은 팀들도 못 올랐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플레이오프 시청률이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뭐 결승전도 마찬가지의 뭐 트렌드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6차전 이제 스탠리컵 이제 결승전 우승이 결정되었던 요 경기에서 280만 명이 봤는데 전년 대비해가지고 120만 명 정도가 이제 140만 명 정도가 적었던 수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 280만 명이라는 수치는 1994년 스탠리컵 결승전 이래 최저치라 그럽니다. 그때 이제 237만 명이 봤었는데 요거보다 이제 좀 적은 수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케이블 방송이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NHL이 이번에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 계약 같은 경우에는 TNT랑 ESPN이 번갈아 가면서 그죠? 결승전을 이 중계를 하는 권리를 가지는 계약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제 올해는 TNT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케이블 방송이었다라는 걸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TNT 같은 경우는 ABC 전국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지만 ESPN 그죠? ESPN죠, ESPN. 어쨌든 이제 TNT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어떻게 보면 좀 케이블 방송이다라는 거. 이제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좀 적은 수치인데 그래도 순간 최대 시청자 숫자는 뭐 330만 명이 나오면서 TNT에서 했었던 결승 지금 이제 TNT에서 결승을 11경기 했죠. 그죠? 2023년에도 TNT였었고 2025년에도 TNT였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결승전들 전체에서는 뭐 최대 수치가 나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결승전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결국은 뭐 2023년이랑 비교를 해봐도 근데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막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뭘 어떻게 보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대 플로리다니까 좀 인기도 조금 이제 좀 없는 팀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 왜 베이거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베이거스는 결국 이제 뭐 창단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미국 전역으로 팬베이스가 있을 수가 없는 팀이거든요. 뭐 플로리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2023년이 이렇게 팍 돌출돼서 좋았던 시즌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전에 프레지던트 트로피 이제 수상하고 그런 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2023년이 첫 결승전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비인기 팀들이 올라왔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에드먼턴 오일러스라는 팀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시청률에서 큰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전이랑 비교를 해도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 이제 요건 이제 조금은 생각해볼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면 이제 2024년 같은 경우는 ABC 전국 중계가 딱 잡히니까, 그죠? 어쨌든 이제 한 100만 명 이상의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거의 한 2배 가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150만 명 가까이도 더 이상, 그 이상을 더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2년 전에도 케이블 방송이었으니까 요거랑 비교를 해봐도 딱히 그렇게 이제 뭐 좋다라고 보기 힘든 이제 그런 수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후토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 캐나다는 잡은 물고기다 이런 느낌의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캐나다 베이스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번 스탠리컵 결승전 시청률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 스탠리컵 결승전 뭐 평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보시면 이제 미국보다 더 성적이 좋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분당, 그죠? 1분 이제 시청률 같은 경우 380만 명.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순간 시청률에 뭐 대응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보시면 이제 뭐 캐나다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비해가지고 인구수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더 잘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에 정말 목을 매는지,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똑같은 느낌을 제가 포네이션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계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이 캐나다 내에서 스탠리컵 결승전 평균 시청자 수 같은 경우에는 644만 명이라고 이제 집계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결승전 평균 시청자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플레이오프 평균 시청자 숫자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캐나다에서 210만 명이 봤는데 미국에선 110만 명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왜 게리 배트먼 아저씨가 이 미국 시장을 더 개척하려고 하고 미국에서 하나의 팀이라도 더 만들려고 하고, 그죠? 이거 이제 좀 가끔 이제 보시면은 좀 노골적으로 이제 미국 쪽 이 스타들을 좀 밀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 뭐 코너 배달할 때도 이제 최근에 한번 이런 걸 느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런 데서 다 나오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우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로리다가 이제 우승을 통해서 이제 걸어온 길 같은 부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결국은 템파베이 4대1, 그리고 토론토 4대3, 그리고 이제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캐롤라이나 4대1, 그리고 에드먼턴 4대2로 잡으면서 무난하게 16승 거두게 되는 그런 그림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토론토 시리즈가 제일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가끔씩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외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는 듯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느낌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토론토가 4대3 이거 지금 이제 토론토 팬들은 실제로 토론토가 정말 넘버 2 팀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좀 뭐 트윗이라든가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토론토 시리즈도 그 3차전 이후로는 급격하게 이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4대3까지 끌고 갔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평소 때도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제 그거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뭐 4대2로 뭐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잠식 당해서 결국 이제 끝나는 그런 그림의 경기들이 많았었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참고로 플로리다 팬서스가 역대 스탠리컵 진출 이번이 4번째였습니다. 4번째였고 3년 연속 결승 진출이었죠. 1996년에 콜로라도 애벌렌치한테 0대4로 수입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한테도 1대4로 패배를 당할 때도 참 플로리다 팬서스가 이 얼마 만에 올라오는 결승전인데 이거를 1대4로 패배를 하고 이런 그림이 좀 답답했었는데, 결국은 뭐 24년 우승, 25년 우승 하게 되면서 2연패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최근 30시즌을 기준으로
스탠리컵 결승전 진출 순위를 살펴보시면은 템파베이 디트로이트가 5번, 그리고 피츠버그, 뉴저지 데블스, 플로리다 팬서스 이렇게 4번씩 스탠리컵 결승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이런 그림을 바라보시더라도 얼마나 어쨌든 플로리다 팬서스가 최근의 기세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올랐다. 최근 30년 기준으로 해도 공동 3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투백 우승이죠. 결국 이번 우승은.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우승을 했고 올해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백투백 우승, 뭐 리핏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라보시면은 NHL에서 역대 연속 우승을 달성한 횟수를 바라보시면 이게 이제 그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속 우승을 몇 번 했느냐 프랜차이즈에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년 연속 이상 우승을 프랜차이즈 내에서 몇 번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 팬서스는 연속 우승은 한 번 했죠. 그죠? 작년 올해 해가지고 연속 우승이 되는 거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생각보다 별로 지금 이제 연속 우승을 거둔 프랜차이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몬트리올, 디트로이트, 에드먼턴, 피츠버그, 토론토, 플로리다,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이글스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 라이트닝, 뉴욕 아일랜더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10번째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뭐 세인트루이스 이글스가 빠져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L에서 10번째 프랜차이즈가 된 거니까 어쨌든 플로리다가 이번에. 일단 이제 NHL 역대 스탠리컵 최다 연속 우승팀. 그러니까 연속 우승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이번에 이제 2년 연속 우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NHL에서 이제 몬트리올이 5년 연속 우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 이때 시대 자체가. 팀도 적었고 이때는. 그리고 이제 포맷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그죠? 지금이랑 좀 비교하기 힘든 그런 부분은 있지만, 몬트리올이 이제 1956년부터 60년까지 5년 연속 우승한 게 이제 NHL 최다 기록이고요. 뉴욕 아일랜더스가 4년 연속. 이건 뭐 유명하죠.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요게 있었고, 또 몬트리올이 1976년부터 79년까지 이제 요렇게 4년 연속 우승 이제 요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게 이제 연속으로 따지면 이제 최다 우승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백투백 이야기로 넘어와가지고 가장 최근에 백투백 우승을 작성한 예시는 역시나 플로리다. 그리고 이제 이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파베이 2021 시즌에 리핏 했었죠.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 펭귄스가 1617 시즌에 리핏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보다는 뭐 굉장히 최근에도 좀 있었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기록을 세운 게 홈에서 2연속 우승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홈에서 우승을 했고 올해도 홈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달성한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1-3-2 시즌 31년 32년 몬트리올, 그리고 이제 54년 55년 디트로이트, 그리고 이제 56년 57년 몬트리올, 그리고 토론토가 63년 64년, 그리고 이제 뉴욕 아일랜더스가 8081 시즌을 우승할 때 홈에서 우승을 했고, 에드먼턴도 8485 8788 요때 이제 홈에서 리핏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건이 더 들어간 부분이죠. 근데 이제 참 NHL이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 얄궂은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플로리다가 이제 이 명단에 같이 이름을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홈에서 백투백 우승을 한 팀은 역시나 87년, 88년 에드먼턴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참 운명이 얄궂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우승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결국 이제 플로리다의 좀 우승 요인,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좀 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이제 최강의 어웨이 팀. 이것도 이제 제가 사실은 프리뷰 때 짚었던 내용이었죠. 이제 결국 이제 원정 어웨이에서 굉장히 강력한 팀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 때 많이 광점이 되는 그림이고, 뭐 결승전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NHL 최강의 어웨이 팀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제 플로리다 팬서스가 어웨이 10승을 한 거는 이제 NHL 공동 1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라이브 코멘터리한테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16승을 하면은 우승을 하는데 그 중에 10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대단한 거고, 10승이라는 수치는 시리즈를 2번 이긴 것보다 더 많은 숫자죠. 이것도 생각을 하셔도 이 어웨이에서 강력하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플로리다 팬서스의 플레이오프 어웨이 득점 순위를 살펴보시면은 올타임 넘버 1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올타임 넘버 원이었어요. 이제 NHL 한 시즌 원정 득점 전체 그 숫자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플로리다가 61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 전까지 1등이 93년 LA 킹스가 어웨이에서 49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2014년 LA 킹스가 어웨이에서 48득점을 기록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10골 이상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그림을 바라보셔도 얼마나 이제 어웨이에서 강력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이제 득점도 많았기 때문에 득실도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올해 플로리다 팬서스는 원정 득실 순위도 NHL 역대 1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이었죠. 그러니까 플러스 30이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30이 뭐야? 그러니까 득실 마진이 이제 플러스 30이었고요. 전체 1위였고 그 전에 1위였던 팀이 뉴저지 데빌스 1995년 뉴저지 데빌스 이 팀도 우승을 했었던 팀이었었죠. 플러스 23이었고 그리고 이제 2019년 보스턴 브루인스가 플러스 20 이제 이거 뭐 준우승 팀이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뭐 얼마나 올해 플로리다가 대단한 어웨이에서의 결과를 남겼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역시나 확실한 선수층입니다. 확실히 뭐 사실은 저는 에드먼턴 오일러스도 올해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뎁스 팀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팀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두 팀의 이런 뎁스에서 어떻게 얼마나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플로리다 쪽으로 기우는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재밌는 국면을 만들면 어땠을까? 실제로 이제 에드먼턴 이겼던 경기들은 포드 콜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득점이 가미가 됐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역시나 이제 그 괜찮은 뎁스를 보였던 에드먼턴조차 차이가 나는 느낌의 결과가 이번 결승전에서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 뭐 이제 결승전 6차전에서 라인업인데 빈틈이 없죠, 그죠? 뭐 그리어, 노세크, 가드요비치 선수까지도 사실 이번에 4라인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뭐 1라인의 버에이 같은 경우에는 뭐 로드리게스랑 1라인, 2라인 자리를 바꾸는 그런 역할도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 라인이 지금 보시면 이번 플레이오프 쭉 그냥 뛰었었죠, 그죠? 바르코프 라인하트에다가 옆에 이제 로드리게스가 나오거나 버에이가 나오거나 그리고 이제 2라인에는 베인시랑 커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결국 이제 로드리게스랑 버헤기 그리고 3라인에 루오스타는 룬델 마시랑 똑같았고 그리어 노세크 가드요비치 같은 경우도 그리어가 부상으로 빠진 경기를 제외하면은 고정으로 돌아갔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수비진도 마찬가지죠. 포로스링 에클블레드 그리고 미콜라 존스 슈미트 클리코프 이렇게 이제 고정적으로 그냥 쭉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말 뭐 결과들이 이제 충분하게 잘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NHL 역대 단일 플레이오프 20포인트 이상을 가장 많이 보유했었던 팀은 이렇게 세 팀이었습니다. 82-83 시즌 뉴욕 아일랜더스 그리고 84-85 시즌 에드먼턴 오일러스 그리고 24-25 시즌 플로리다 팬서스 20포인트 이상 보유한 선수가 6명이었어요. 아니 가장 많았던 게 맞나? 가장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 좀 가물가물하네요 갑자기. 사실은 플로리다가 이번에 경기 숫자가 23경기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20경기 남짓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20포인트 이상 20포인트 이상 보유한 숫자가 6명이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뭐 경기당 1포인트 기록한 느낌의 선수들이 이만큼 많았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근데 그렇게 틀린 게 아닌 이야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15포인트 이상으로 조금 낮춰보면은 이것도 뭐 역대 1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순위를 안 적어 놓은 걸 보면은 79-80 시즌 아일랜더스가 9명, 그리고 이제 24-25 시즌 플로리다가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그냥 선수층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결과까지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플로리다 팬서스가 라운드별로 그러니까 각 라운드별로 누가 득점을 제일 많이 포인트를 제일 많이 올렸느냐 이거를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라인에 이제 템파 시리즈에서는 라인하트 선수가 2골 4어시스트 그리고 2라운드 토론토 시리즈에서는 마르샹 선수가 3골 5어시스트였었고요. 동부 결승에서 샘 베니 선수가 4골 3어시스트 스탠리컵 결승전에서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4차전에서 4골로 조금은 약간 분식회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스탠리컵 결승에서도 라인하트 선수가 10포인트였습니다. 이걸 바라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각 라운드별로 1라인 주포 그죠? 1라운드는 1라인 주포 그리고 이제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3라인 그죠? 그리고 이제
동부 결승 같은 경우에는 2라인 선수, 그리고 이제 스테이컵 결승 같은 경우에는 1라인,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라는 부분을 바라보시더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이제 각 라인별로 맞기 힘들었는가라는 부분을 또 이제 보여주는 이제 이런 이제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사실 언급드리지 않은 선수라고 해도요, 버에기 선수 같은 경우에도 7골 16어시스트 23포인트 올렸고 결승골을 3골이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사실 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격 지역에서 턴오버 만든 다음에 2-on-2 깔끔하게 이제 전개를 하는데도 그 턴오버를 유도하는 선수의 버에기가 있었죠. 그죠? 턴오버를 최초에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정말 이제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요. 커척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이제 결국 이제 뭐 플레이오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제 부상 업데이트가 확실하게 되기는 했지만 부상이 완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8골 15어시스트를 올리면서 23포인트를 올렸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이 몸이 성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8골 15어시스트를 올렸고 파워플레이 골도 5골이나 득점을 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언급이 된 대부분의 자원들은 역시나 네트 근처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죠. 버헤기, 커척, 뭐 사실 뭐 라인아웃도 마찬가지고 베닛이라든가 마샹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참고로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고위험 지역 관련, 그러니까 이제 로우 슬롯이랑 골대 앞쪽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제일 성적이 좋았나를 살펴봐도 플로리다 팬서스가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만 173개의 슛을 때리면서 이제 상위 7%. 그리고 이제 골 같은 경우에 이거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그냥 정규 시즌인가 보다. 이게 좀 잘못됐죠, 그죠? 플레이오프에서만 이런 골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네트 앞쪽에서 얼마나 이제 이 위협적이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럼 사실 이거 플레이오프 숫자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좀 잘못했습니다. 일단 저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정규 시즌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라는 거죠. 참고로 그러면 5대5에서 약했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5대5 플레이오프 5대5 득점 순위 보시면은 플로리다가 63골을 득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에드먼턴이 52골, 토론토가 27골. 물론 이제 토론토는 2라운드 탈락한 팀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동일선상이 놓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된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에드먼턴 오일러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 5대5 상황에서도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워플레이 5대4 상황 파워플레이에서도 18골을 득점을 했기 때문에 댈러스 스타스, 에드먼턴 오일러스보다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전체적으로 뭐 파워플레이에서도 좋은 느낌, 5대5에서도 좋은 느낌, 골대 앞에서도 압도적으로 좋은 느낌. 그리고 이제 각 라인별 주포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득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뭐 결승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바르코프가 실제로 이제 손 부상을 안고 뛰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르코프가 이제 공격에서 좀 많이 조용했었죠, 이번 결승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좀 조용해도 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플로리다 팬서스가 바르코프의 공격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참고로 콘 스마이스 트로피는 샘 베닛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6차전을 이제 라이브 코멘트를 하면서 중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만약에 마르샹이 오늘도 좀 그 경기 국면에서 이런 좀 결승골이라든가 중요한 골을 넣으면은 좀 가능성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 말씀을 드렸었는데 6차전에서는 마르샹이 이제 그렇게 이전 경기들처럼 좀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샘 베닛 선수가 15골이나 득점을 했고 결국 이제 뭐 콘 스마이스 플레이오프 MVP로 이제 수상을 받게 됐는데 이번 뭐 대단했습니다. 23경기에서 15골을 넣었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분야 골 숫자 15골 그리고 이븐 스트렝스 골도 11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 두 분야에서 어쨌든 1위를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0506 시즌 이후로 단일 플레이오프에서 15골 이상을 넣었던 선수들을 리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4명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에 크로즈비 선수 우승할 때죠. 이때도 크로즈비 선수가 24경기에서 이제 15골을 득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알렉산드르 오베치킨 선수가 24경기에서 15골 득점을 하면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하이먼 선수가 25경기에서 16골을 득점했는데 우승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베닛 선수가 23경기에서 15골을 넣었습니다. 어쨌든 뭐 15골 이상 넣으면은 뭐 타율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일단 타율 자체는 7할 오픈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하이먼 선수는 뭐 작년에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샘 베닛 선수가
뭐 어쨌든 우승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영역을 가리지 않고 나온 득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런 것도 이제 조금은 뭐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플레이오프 기록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정규 시즌 기록으로 말씀드린 그 플레이오프 기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영역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득점. 지금 샘 베니 선수가 네트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득점 지역에서도 8골을 득점을 하면서 이제 상위 1%였었고 이번 플레이오프. 그리고 이제 중간 위험 지역. 그죠? 그러니까 하이슬로 쪽이라든가 페이스업 서클 쪽. 그죠? 이제 그쪽이라고 해도 4골이라는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위 1%. 그리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슈팅 때린 것도 한 골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 상위 5%에 해당하는 수치였었거든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봐도 이게 원래 보통 보면은 좀 그래도 이제 좀 골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넣는 그런 영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사실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고득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이제 플레이오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샘 베니 선수는 굉장히 먼 이 여러 영역에서 이 득점을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제 그게 이제 리그 전체 이제 퍼센티지를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최상위권에 모든 부분이 올라가 있다. 이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에서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지도 않죠. 보시면 이제 근면함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역시나 이제 샘 베니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60분당 활동량이 이제 17.35kg가 나오면서 이거 전체 1위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 경기 최다도 이제 6.71kg.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뭐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피리어드 최다 같은 경우에도 2.5kg를 뛴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위 3%. 근데 어쨌든 이제 60분당 활동량을 보시더라도 17.35kg를 뛰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플레이오프 전체 공격수 상위 1%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카터 버헤이기가 튀어나오는데, 버헤기 선수가 이제 사실 이제 앞선 내용에서 이거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이것도 좀 실수를 했네요. 아까 버헤기 이야기할 때 좀 너무 빨리 끝난다 했어. 그래. 원래 그때 말씀드려야 됐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지 않았었어. 아무튼 버헤기 선수가 이번에 이제 3번째 스탠리컵을 수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30세 이전에 그죠? 스탠리컵을 3번 차지한 그죠? 첫 선수라고 이야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크로즈비 선수가 2017년에 이제 30살 이전에 스탠리컵을 3번 들어 올렸는데 그 이후로 이번에 기록이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8년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NHL 현역 선수 스탠리컵 3회 이상 우승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패트릭 머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리스트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너선 퀵, 예버기니 말킨, 시드니 크로즈비, 크리스 르탕.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피츠버그 황금기에 이제 또 이 3번 우승할 때 또 주축 선수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들어가 있고요. 케인 선수도 이제 뭐 그죠? 시카고에서 3번 우승을 할 때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버헤이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2명은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들었죠. 그러니까 조너선 킥 같은 경우에는 LA 킹스에서 2번, 그리고 이제 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서 1번, 이제 이렇게 이제 3번 우승이었고, 버헤이기 같은 경우에는 템파베이에서 1번,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에서 2번 이렇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우승을 하면서 3번 이상이 되게 된 선수는 이 퀵이랑 버헤이기 같은 느낌이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구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팀은 수비력도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이제 주축 자원의 공격 자원,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강력한 주축 공격 자원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막아내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죠. 물론 이제 결국 이제 뭐 결과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은 뭐 득점을 하고 싶은 만큼 한 선수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뒤에도 이거는 뭐 뒤에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수비 운영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지역이라든가 중립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1-2를 쓰는 과정에서의 상대방의 지역에서 이제 그냥 아예 그 차단을 하는 그림들도 많이 나왔었고, 중립 지역에서도 이제 상대방의 지역 자체를 이제 뚫기 어렵게 되는 부분. 이제 1-2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패시브하게 운영하면 이제 1-1-3로도 전환이 사실 좀 유연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맥데이비드가 들어올 때 뭐 이제 뭐 스피드를 살려서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동선 자체를 이제 미들레인 자체를 좀 잘 통제를 하는 그림. 물론 이제 그건 1-1-3로만 통제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좀 패시브한 1-2 그림에서도 많이 통제를 하고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공격 지역, 중립 지역 같은 부분을 확실하게 통제하는 느낌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것도 이제 라이브 코멘트 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 북미식 하키의 정말 이상적인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는 느낌의 경기력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플로리다 팬서스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팅, 사이즈, 터프함, 그죠? 이런 부분, 뭐 전반적으로 기여가 가능한 선수들이죠. 공격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퍽을 운반하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 여기에다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슛 블로킹 같은 부분도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수비적인 경기력을 완벽하게 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한테 좀 빠르게 연결을 해가지고 지역을 창출하는 경향성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퍼운반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비적으로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펼치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게 이 선수들이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공격적으로도 이제 이 포인트를 생산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러니까 많은 포인트를 생산을 하는 물론 이제 많은 포인트를 생산하는 선수들도 있죠. 이번에 10포인트 이상 생산하는 선수들 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다들 공격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슬랩샷의 정확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아니면 공격 가담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힘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슈팅 정확도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플로리다 팬서스에서 수비수인데 슈팅 성공률이 10% 넘는 선수가 5명이나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NHL 기록으로 따져봐도 상당히 상위권이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5명 이상 수비수 슈팅 성공률 10% 이상 보유한 팀들이 83년 밴쿠버, 88년 캘거리, 91년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25년 플로리다였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34년 만에 나온 기록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봉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그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1라운드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서도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 5경기에서 2골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쿠체로프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 골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4어시스트.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작년이랑 비슷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7어시스트인가 내줬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골 내주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헤이글 선수도 3경기에서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누구냐, 그 템파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면은 정말 완벽하게 100% 통제를 하지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보시면 템파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돌이켜보면은 괜칠 선수가 이제 경기당 1포인트 이상 기록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근데 템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선수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경기당 1포인트 이상씩 뭐 기록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템파에서 말라붙는 모습들이 나오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토론토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빌리엄 닐란데르 선수는 좀 포인트를 올렸지만, 마너 선수가 7경기에서 1골 4어시스트, 오스턴 매슈 선수가 7경기에서 1골 3어시스트, 그리고 타바레스 선수 7경기에서 2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꽁꽁 묶이는 그림이었죠. 그 그림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롤라이나는 오히려 의외로 찾아보니까 캐롤라이나는 와호도 좀 득점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저비스도 득점을 많이 했는데, 근데 캐롤라이나는 이제 이런 주포들의 활약으로 이기는 이 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팀의 이제 이런 전체적인 운영으로 이기는 팀이기 때문에 캐롤라이나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뺐고요.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도 그죠?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뭐 누전 토킨스 같은 경우에도 서부 결승전에서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케인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드라이자이트는 포인트를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맥데이비드도 이번 시리즈에서는 한 골에 그쳤고, 그죠? 그리고 누전 토킨스, 물론 이제 누전 토킨스는 뒤에 이제 나온 내용이 결국 이제 손이 부러진 상황에서 뛰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또 적은 포인트가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어쨌든 뭐 누전 토킨스도 이제 크게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벤더 케인 선수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죠. 네, 뭐 물론 이제 존재감은 있었습니다. 안 좋은 페널티 계속 범하고, 마지막 6차전에서도 미스컨덕트 범하면서 결국 이제 이 마지막 악수할 때도 안 나왔죠. 정말 이제 케인다운 행동을 했는데, 일단 케인 선수 6경기에서 1골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사실 올해 에드먼턴이 참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경기가 좀 안 풀린다 싶을 때 페리, 케인, 뭐 하이먼, 그죠? 이런 선수들이 네트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골을 좀 쉽게 넣는 그림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거의 안 나왔죠.
이번 그 결승전에서는. 물론 이제 포드콜진이 넣고 그런 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시리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힘 자체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플로리다 팬서스의 수비진 같은 부분은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든가 네트 앞쪽에서의 이런 좀 사이즈를 살린 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콜라라든가 에클레르라든가 존스라든가 이런 선수들, 뭐 포르슬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보시면은 그 예전에 제가 3-2 스프레드 설명을 드릴 때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결국은 이제 네트 앞쪽에 페리를 두고 이제 그쪽을 보면서 이제 패스를 뭐냐 골마 쪽으로 패스를 뿌리잖아요. 그 옆쪽에 있는 두 명의 공격수 선수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포르슬링 선수가 패스를 차단해 준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 뭐 에크블레드, 그죠? 그리고 이제 존스, 뭐 미콜라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좀 재미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 골에 그쳤고, 물론 이제 페리 같은 경우에는 뭐 6경기에서 3골 만들었으니까 이제 잘했었는데 뭐 괜찮았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이 이전 시리즈만큼들 재미를 많이는 못 봤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보브롭스키 역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쳤죠. 보브롭스키 23경기 출장에서 16승 7패. 예, 결국 이제 뭐 모든 경기를 출장을 했고 2.2에 세이브 성공률 91.4%, 그리고 이제 셧아웃도 3개까지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세이브 성공률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 실점이 또 낮으면 이것도 이제 또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준수하게 잘 펼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GSA죠.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포스트 시즌 때 프리뷰할 때 이제 하나 두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을 결국 계산을 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이제 덜 먹힌 거고, 그죠? 음수가 나오면 더 먹힌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보브롭스키 같은 경우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기대 실점이 11, 그러니까 GSA 값이 11.9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물론 이제 제가 사실은 기대 득점 이런 거를 그렇게 엄청나게 신뢰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만큼 좋게 나왔다라는 건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단한 부분, 뭐 로건 톰슨이라든가 안드레센도 대단한 수치를 찍어냈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보브롭스키가 아까 보셨겠지만 16승을 거두면서 모든 경기에서 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도 모두 출장을 했고 지는 경기도 모든 경기를 출장을 했죠. 근데 NHL 역사상 리핏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승수를 올린 골리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팀의 모든 승수를 책임지는. 근데 가끔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피츠버그가 2연패를 할 때도 바라보시면은 피츠버그가 이제 맨 머리 선수가 결국 이제 뭐 플레리 선수가 무너져가지고 결승전에 맨 머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스탠리컵 결승전 우승할 때는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은 2016년, 17년 같은 경우에는 맨 머리 선수가 피츠버그 우승을 이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라보시면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2년 연속 우승하는 과정에서 팀의 모든 승리를 다 챙긴 골리.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2021년 요거는 이제 템파베이 2021이 아니라 1920년 21년이에요. 이때 이제 오타와 세너터스, 예전 오타와 세너터스죠. 그러니까 지금 오타와 세너터스는 요 팀의 정신적인 계승을 한 팀이고요. 그때 이제 클린트 베네딕트 선수가 8승을 거뒀었고, 이때는 뭐 사실은 1920년 21년이라고 하면은 그죠? 대충 이제 경기 숫자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플레이오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930년 31년에 몬트리올의 조지 하인스워스 선수가 11승 요거 거뒀었고, 그리고 1954년 44년이 뭐야? 40 그죠? 요거 이제 54년 55년이겠죠? 네, 갑자기 헷갈리네.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래. 또 정신 못 차린다. 요거겠죠, 그죠? 요거겠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테리 소척 선수가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에서 16승을 거뒀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니 버워 선수가 1963년, 64년에 토론토에서 16승. 그러니까 이제 팀의 모든 승리를 챙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캠 때문에 좀 잘렸는데, 그죠? 캠 때문에 좀 잘렸는데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선수가 올해 32승을 거뒀죠, 그죠? 16승, 작년에 16승, 올해도 16승, 32승. 그리고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선수가 2020년, 21년 우승할 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였었기 때문에
좀 2020년 플레이오프가 좀 특이하게 펼쳐졌었지 않습니까? 2020년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 플레이인 라운드도 있었고 그렇게 펼쳐졌었는데 34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어쨌든 이제 요 선수들이 2연패를 하는 도중에서 팀의 모든 승리를 챙긴 꼴이다라고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록도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보브롭스키도 확실한 활약을 펼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매슈 커척 선수가 이 다이너스티 우리는 뭐 벌써 다이너스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 다이너스티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뭐 이렇게 2년 연속 우승을 하기도 했고 3년 연속 결승전을 가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0506 시즌 이후로 2회 이상 기록한 우승을 기록한 팀이 그러니까 락아웃 이후로 결국 이제 2년 이상 직장 폐쇄 이후로 이제 2년 이상 우승을 기록한 팀이 결국은 피츠버그, 시카고 그죠 3번 우승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디트로이트, 템파베이, LA, 플로리다 이런 팀들이 2번 우승을 기록을 했죠. 이제 뭐 연속인 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팀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최근 5시즌을 고려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20-21 시즌부터 그냥 지금까지 5시즌을 고려하면은 다이너스티라고 불려도 손색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5시즌 종합으로 이렇게 팀 성적을 매겨보면은 승수 전체 승수도 236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리그에서 4위. 그리고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501포인트 기록했기 때문에 4위. 그리고 이제 뭐 스탠리컵 2번 우승했고 스탠리컵 3번 연속 진출하고 프레지던트 트로피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5년 기준을 했을 때는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이너스티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시카고, 템파베이 여기에 비교하기에는 그래도 플로리다가 조금 더 이런 모습을 지속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같은 경우에는 0708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우승을 하면서 이제 결국 뭐 그 이후에도 결승을 진출을 하기는 했지만 보시면 이제 결국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우승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0708부터 9899 시즌까지 이렇게 이게 9899가 아마 또 이때 한번 우승을 하지 않았나? 이때 이제 결승을 갔나?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꽤 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긴 기간만큼 이렇게 이제 10년이죠, 10년. 그죠? 딱 10년이죠, 10년. 10시즌. 9899부터 0708까지. 요 10년을 집계를 해봤을 때 디트로이트는 승수 449승으로 전체 1위. 그리고 이제 승점 999점으로 전체 1위. 그리고 스탠리컵 2번에 서부 결승 3번 진출했고 프레지던트 트로피도 3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요 기간 동안. 다이너스티죠. 그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거니까. 그리고 이게 기간이 어중간하게 잘려서 더 그런데 9798 1997년 98년에 2연패를 했고요. 디트로이트 1995년에도 스탠리컵 결승 진출을 했고 2008년 2009년에도 결승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긴 기간 동안 더 잘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본 궤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던 그때 이제 동부 결승 이 서부 결승 갔었던 시즌이었죠. 최초로 서부 결승. 그러니까 좀 암흑기를 끝내고 서부 결승을 딱 도달한 시기가 0809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0809 시즌부터 10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시면은 시카고 블랙호크스도 보시면은 1718까지니까 꽤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세 번째 우승하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 기간을 감안을 해도 447승으로 리그 전체에서 3위에 해당하는 성적. 10년 누적 성적입니다. 10년 누적 성적. 그리고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988점 기록을 했기 때문에 3위 해당하는 수치였고 스탠리컵 3번 우승에다가 서부 결승 5번 그리고 이제 프레지던트 트로피 1번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피츠버그 넘어가 보면은 피츠버그도 0708 시즌에 최초로 스탠리컵 결승을 진출했고 여기에서 10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1617 시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스탠리컵 우승을 가장 최근 스탠리컵 우승을 경험을 했잖아요. 요렇게 10년을 따져봤을 때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승수 467승 전체 1위
포인트 1010포인트로 전체 1위였습니다. 10년 동안. 요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스탠리컵 우승 3번에 동부 결승 5번을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의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템파베이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4-2로 시즌에 스탠리컵 결승을 진출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해 시즌까지 이건 11시즌인데 그냥 하다 보니까 11시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냥 11시즌 누적을 보시더라도 승수 522승 11시즌 동안 522승을 한 게 22승 하면서 1위 전체 1위였었고 리그에서 그리고 1115포인트 기록이기 때문에 전체 1위 그리고 스탠리컵 2번 우승에 동부 결승을 6번이나 갔고요. 프레지던스 트로피도 한 번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10년 이상 정말 이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LA 킹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2번 우승을 하고 그러긴 했지만 10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아직까지 인상적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우티랑 코피타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이제 첫 우승을 거뒀었던 11-12 시즌부터 이제 10시즌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17위 막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번 우승하고 3번 이제 스탠리컵 컨퍼런스 결승 가고 이제 이런 성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17. 왜냐면 이제 보시면 이제 뭐 다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13, 14 우승하고 한 2시즌 괜찮았는데 이제 결국 이제 조금씩 내리막을 좀 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카고처럼.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당장 플로리다가 물론 이제 커척은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다이너스티가 되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5시즌 정도는 조금 더 꾸준한 결과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한 5시즌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2020년부터 어떻게 보면 한 2030년 이전까지. 그죠? 이제 요렇게 이제 한 10시즌을 딱 잡아봤을 때는 물론 이게 다이너스티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이너스티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한 5년 정도는 더 이런 느낌의 결과들이 좀 리그의 좀 맹주 같은 느낌의 결과들이 좀 나와야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LA 킹스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LA 킹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조건은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5시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보브롭스키 계약이 내년 끝나면 끝나게 되고 하는 그림이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셀러리 캡에 치이는 상황들이 이제 점점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주축 자원들이 장기 계약으로 묶인 선수들이 생각보다 지금 플로리다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뭐 샘 베니스 선수를 뭐 8년 계약을 하든 뭐 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던데 거의 이제 뭐 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뭐 잡는다라고 하면 점점 이제 이런 선수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캡 유동성이 줄어들고 앞으로의 5시즌은 이전 5시즌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의 5시즌이 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템파베이 지금 보세요. 그죠? 여전 리그의 강호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2022년 그때 결승전 이후로는 지금 보시면 계속 1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그런 느낌으로 계속 탈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사실은 플로리다한테도 마찬가지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우승하는 과정에서 주축 자원들 장기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서 캡 유동성 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주축 자원들이 제대로 이제 못 잡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펼쳐졌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플로리다도 사실은 지금부터 그런 과정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지금 당장 다이너스티로 불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한 5시즌 정도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더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이너스티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물론 이제 요소들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자원들을 잘 굴러가지고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잘 결과들을 만들어내면은 이제 그런 명칭을 획득을 하는 데는 충분한 활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플로리다 2연패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는 기획을 가지게 됐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성적을 내게 될지 정말 뭐 3연패 3연패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팀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즌에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 시즌에도 이제 뭐 계약 소식이라든가 선수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드래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 데 좀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이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방송 템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마 한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뭐 결국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뭐 기획 같은 부분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기대를 해주시면서 오프 시즌도 함께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